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수건의 산문에 기대어라는 시를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수건 시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건 시인은요, 1940년에 출생하셨고 2016년에 타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데뷔는 1975년 바로 이 시 산문의 기대어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 문창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셨습니다. 송수건 시인의 어떤 시적 특징은요, 한입니다. 그래서 이 산문의 기대어도 한의 정서가 잘 나타나는데요. 한 속에 내재한 어떤 은근하고 무게 있고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수건 시인은요, 고흥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와 같은 남도 토속어를 통해서 향토성이 짙은 시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의식이라던가 민족적인 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시인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송수건 시인의 산문의 기대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은요, 산문이란 게 나오죠. 이 산문은요, 표면적인 의미 첫 번째는 절의 바깥쪽, 그리고 조금 더 추상적이고 내포적인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삶의 바깥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문이라는 건 여기서의 이승에서의 삶, 거승을 가는 죽음, 이 경계를 바로 산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문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문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이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게 바로 윤회사상이 있죠. 이 윤회사상이란 지금 삶에서 죽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재생하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반복해서 산다는 게 바로 이 윤회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죽음과 삶을 하나로 봅니다. 삶 다음에 죽음이 있고 죽음 다음에 삶이 있고, 그래서 삶과 죽음은 이렇게 하나로 두는 어떤 윤회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송수건 시인의 이 산문의 기대어도 이런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불교적인 세계관이 나타난 시어고, 이 산문이라는 용어 역시 절 바깥쪽이라는 그 의미 안에 삶의 바깥쪽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작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을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저와 함께 이 작품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에서요, 바로 누이야라고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의 시적 대상이 바로 무엇이다? 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뭔가를 부르는 것을 표현법으로는 도노법이라고 합니다. 이 도노법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자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정서 몰입이 되죠. 그래서 누이에 대해서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가을상 그림에 빠진 눈썹 두어놨을. 자, 여기 보면은요, 가을산 그림에는 뭐냐면 그림자를 얘기합니다. 자, 가을 산이 있어요. 자, 그럼 가을이라는 계절적 이미지가 나오고 또 이 가을산에 그림자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빠진 눈썹 두어놨을. 그림자에 빠진 눈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산 그림자의 모습이 우리가 눈썹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 산 그림자를 보고 이 화자는 누이의 눈썹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산 그림자에 빠진 눈썹 두어놨을이라고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화자는요, 가을 산 그림자를 보고 누구를 생각했냐면 이 바로 누이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라는 이런 계절적 배경은 또 쓸쓸함과
어떤 고독의 정서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슬프거나 애상적이거나 뭔가 죽음이라던가 외로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시적 상황이 가을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이 가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림자에 빠진 눈썹, 두어나시 시각적으로 누나를 생각하게 하는 비유라는 거 그거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 누나도 저 눈썹 보고 있어? 이 얘기거든요.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라는 얘기는요, 우리 산 사람한테 너 살아서 보니? 라고 안 물어보죠. 지금 이런 질문은요, 의문의 형식으로 누이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시적 상황이 뭐겠어요. 누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가 누나가 죽고 나서 누이의 죽음 이후에 가을에 이렇게 산 그림자를 보니까 이 모습이 누나 눈썹 같아서 누나 저 눈썹 보고 있어? 누나 닮은 눈썹 보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이의 죽음을 우리가 파악을 했었어야 합니다. 정정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누나가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에 한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정한 눈물이라는 건 이 정정이 깨끗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누나를 위해서 머금은 깨끗한 눈물을 돌로 눌러 죽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눈물을 돌로 눌러 죽인다? 이거 비유법이죠. 이 눈물이라는 거는 누나를 그리워하는 슬픔이잖아요. 이 슬픔을 돌이라는 화자의 의지로 눌러 죽인다는 건 절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누나를 보고 싶지만 이 승에서는 저 승으로 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막 화를 내거나 막 분노하거나 고통스러워 한다기보다는 그 슬픔을 인내하고 감내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눈물이라는 의미, 화자의 슬픔, 그 다음에 이 돌이라는 비유적인 의미도 파악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즈문 밤에 강이 일어서던 것을, 여러분 이 부분 잘 해석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시는요, 해석하기 쉬운 시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불교의 윤회서장과 또 일맥상통하는데요. 그 눈물 끝을 따라간다는 게 어찌됐건 간에 내가 생애에 누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끝에는 뭐가 있냐면 즈문 밤의 강이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 즈문은 천의 고유어가 즈문입니다. 예전에는 천을 즈문이라고 했어요. 천밤의 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밤의 강이 어떻게 된대요? 일어선대요. 이 밤의 강물을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밤에 강가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무섭거든요? 거기 빠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밤의 강은 그래서 죽음의 세계인 거예요. 근데 이 강이 일어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 죽음 속에서 일어선다 라는 건 이 누나의 부활, 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교 윤회 사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윤회에서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다만 그 전생의 모습과 일치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이 화자는 누나의 죽음을 현실에서 인식하고 어떻게 믿고 있어요? 누나가 이 죽음 속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재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나가 죽어서 너무너무 슬프지만 그것을 돌로 눌러 죽일 수 있는 절제심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강이 일어선다라는 이런 화류법을 통해서 시적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강물 깊이 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그 강물, 여기 지금 누나가 죽은 그 죽음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깊이 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깊이 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이라는 건 여기서 누나랑 관련됐던 어떤 기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강물 아래에서 이 누나가 얘기하는 것들, 누나의 언어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 자, 여기서도요, 아까 강이 일어서다와
돌로 살아서 반짝인다. 이거 같은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이미 죽음 속에서 가라앉은 말이지만 그게 어떻게 된대요? 살아서 반짝반짝 거리면서 다시 온대요. 그럼 역시 이것 또한 누나의 어떤 부활과 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덜어는 물속에서, 여기 지금 강물이잖아요. 강물 속에서 어떤 물고기? 튀는 물고기 같이. 자, 강에서 살아올라서 점프하는 물고기. 이것은 생명을 얘기하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누나의 부활, 재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직유법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시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강물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이 강물은요, 죽음을 상징하면서도 그 강에서 어떻게 돼요? 재생을 할 수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문학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짐으로써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게 많아요. 강은 사람이 죽으면 재가 돼서 뿌려지는 곳이기도 하지만요, 강은 또 새 생명들이 움트고, 이 물이라는 것도 삶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요소잖아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이런 물 또는 강과 관련된 속성이 죽음과 재생의 두 가지 의미, 이중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누나를 생각하면서 강물을 바라보면서 누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그것을 절제하고 누나가 언젠가는 재생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다와 한 가지 꺾어 스스럼 없이 건네이던 것을. 산다화는 뭐냐면요, 동백꽃을 얘기합니다. 이 꽃의 이미지는요, 굉장히 생명적인 거고 역동적인 거고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가지 꺾어서 스스럼 없이 건네인다는 건 누나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윤회해서 나는 삶에 있고 누나는 죽음에 있지만 이 경계를 초월해서 언젠가 만나는 날에 누나에게 동백꽃을 주겠어 라고 누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거죠. 이 다음은 똑같은 정서로 반복이 됩니다.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거를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통사구조가 반복되면은 지금 또 구조적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알 수 있고, 이 상황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죽은 누나한테 말을 건네면서 누이야 내 얘기 듣고 있지?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가을산 그림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낯을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자, 지금 이렇게 강가에 가을산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을산 그림자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자, 누나의 눈썹 생각나죠? 두어 낯을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참 이게 시지만요, 진짜 시각적으로 상상하면 이거 한편의 그림이에요. 솔직히 그림 이상이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누나의 눈썹이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러기도요, 이런 모양으로 날죠. 그래서 이 기러기도 시각적으로 이 모습이 비치는 게 어떻게 돼요? 일치해요. 그 다음에 이 기러기는요, 끼룩끼룩 이런 소리를 내는 서정적인 자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부린다는 건 강물에 내려놓고 가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 모습이 누나의 눈썹과 기러기가 일치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기러기 역시 살아있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저거 누나가 혹시 다시 태어나서 기러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윤회사상에서는 인간으로 죽는다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동물이나 벌레로도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기러기가 막 저렇게 날아가. 저 누나 아닐까? 그래서 이 기러기는 누이를 상징하는 어떤 비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두고. 자, 내가 술 한 잔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둬. 왜? 누구 때문에? 누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묘를 할 때 술잔을 마시고 하나의 술잔을 또 무덤에 뿌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자는 비워둔다는 건 이 누나를 언젠가는 만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덜어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 같이. 자, 여기 지금 위에서 살펴본 것과 일치하죠? 즈문 밤에 강이 일어서고 돌로 살아서 반짝이고 튀는 물고기 같이 살아오던 것을 여기 그대로 어떻게 튀는 물방울 같이로 계속해서 이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직유법도 같고요. 유사한 통사 구조도 같고요. 이렇게 반복이 되면 그만큼 화자의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것을 역시 재회를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 시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누이야 아는가 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 가을산 그림에 빠져 떠돌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반복이 되고 눈썹 두어놨지. 이거는 뭐예요? 누나의 눈썹이잖아. 이것도 누이를 상징하고요. 지금 이 몸물 속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강물 속에 어떻게 하기? 비춰옴을. 몸물 속에 비춰온다는 건 이 강은 누이랑 재회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누이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누이와 단절됐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누나와 나를 이어주는, 재회를 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이 단절이라는 개념과 소통이라는 개념이 정반대잖아요. 단절된다는 거는 끊어지는 거고 소통이라는 건 연결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 강물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 거죠. 이것은 삶과 죽음은 통한다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반복하듯이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회자정리 거자필반. 이 말의 의미는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떠남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옴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어릴 때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다. 이것까지 이해되는데 거자필반,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요, 우리가 일시적인 만남과 이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는 것이 돌고 도는 윤회, 돌고 도는 순리의 일부에 우리가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불교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그런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였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